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사선 노출로 인한 폐손상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동물 모델 개발, 의료 대응책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12년에 레디에이션 리서치에 게재된 NAID 워크숍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 발표에 앞서 인트로덕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NIAID 미국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에서 주관한 워크숍의 요약 보고서를 토대로 합니다.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의료 대응책이 필요한가? 두 번째, 급성 노출로 나타나는 지연 효과인 DEARE의 영향 분석.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FDA 애니멀 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를 다룹니다. 발표 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주요 용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기관 행정에서 나오는 기관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핵심 경우에 MCM이 있는데 MCM이 의료 대응제, ARS가 급성 방사선 증후군, DEARE가 급성 노출의 지연 효과, 그리고 WTLI가 전흉부 폐조사, PBI가 부분 조사, TBI가 전신 조사입니다. 왜 이 연구가 국가적 우선순위일까? 백악관에서는 핵사고나 공격 시 발생하는 폐합병증을 포함한 방사선 지연 효과의 기전을 이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등재했습니다. 현재 급성 증상에 대한 처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지연 합병증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재 발생 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축 물자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방사선 피폭 후에 생존자들은 두 가지의 파도를 겪습니다. 초기 사망은 보통 조혈계나 위장관 손상으로 결정되고요. 지연 효과 DEARE는 초기 고비를 넘긴 생존자들이 수개월 뒤 폐에서 나타나는 지연 효과에 직면합니다. 특히 폐손상은 고설량의 노출자들의 장기 생존율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성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폐손상을 포함한 지연성 치사율과 이완율을 낮추기 위한 특정 의료 대응책이 개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NIAID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범위, 급성 폐렴과 만성 섬유화증 등 폐후유증 완화를 위해 저분자 화합물부터 성장인자, 항산화제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지원합니다. 제한 기전은 세포 고갈을 방지하고 폐포 상피 기저막을 보존하며 염증 및 섬유화 과정을 억제해 최종적으로 조직 복구 자극을 통한 폐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작용 기전의 중요성. FDA 애니멀 룰 승인을 위해서는 후보 물질이 정확히 어떤 액션을 통해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실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승인 경로가 바로 FDA 애니멀 룰입니다. 이 규칙은 잘 정립된 동물 모델과 바이오마커 식별을 핵심으로 합니다. 2010년 NIAID 워크숍에서는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폐 연구 현황과 제품 개발 전략을 공유했고, 이들의 논의가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연구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인 백그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진 대응 전략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폐의 방사선 민감도와 지연성 폐질환의 병태 생리, 그리고 그 기존 대응제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핵심 용어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거고, SOD랑 AC만 보면 될 것 같은데, SOD는 항산화 효소고요.
AC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몸에서 폐는 얼마나 방사선에 취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폐는 선량 제한 장기입니다. 폐는 매우 높은 방사선 민감성을 가진 장기입니다. 전신 조사 시 정상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핵심 장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노출 시나리오를 보면요. 핵폭발이나 더러운 폭탄의 사고 시 방사선 밀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이 되면은 수용성 또는 비수용성 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 부상만으로 호흡곤란, 폐렴, 나아가 폐섬유화까지 이어져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임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의 비극적인 사고 사례들은 폐 손상이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노출 후 약 2~3주 내에 7명이 폐렴 진단을 받았고 그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전원이 호흡기 장애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토카이무라 사례는 초기 ARS,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서 생존을 했더라도 결국 방사선 폐렴, 폐부종을 포함한 다장기 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상하이 사례는 11그레이라는 고설령에 노출된 환자가 11일까지 생존했으나 사후 부검결과 간질성 폐렴과 확산성 폐섬유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은 방사선 폐렴과 섬유화가 장기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엔드포인트임을 시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손상을 막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병태 성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손상은 조기 염증 중심의 급성기 폐포염 폐렴에서 시작해서 후기 만성 단계인 폐섬유화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소적 전신적 사이토카인과 성장 인자들이 복잡한 시그널을 형성하여서 주기적으로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기존 대응제로는 대표적으로 아미노포스틴이 있는데 전인산 효과는 우수했지만 반드시 노출 전에 투여해야 한다는 점과 유효시간이 짧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서 실제 사용이 어렵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제들은 폐렴 증상 완화에 유익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섬유화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는 새로운 타겟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ROS를 타겟팅하는 건데요. 만성적 활성산소 생성이 주요 기준으로 제한됨에 따라서 제니스타인이나 SOD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보호 전략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혈관 리모델링 및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인데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억제제는 방사선 노출 후 발생하는 혈관 내피장애, 해동맥압 증가를 억제하여서 폐 손상을 완화할 수 있는 유망한 후보군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공식 승인된 대응제는 부재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내부 오염, 연령, 복합 부상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복합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동물 모델 개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번 논문의 핵심 중 하나인 동물 모델 개발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의료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체 반응을 가장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IAID가 어떤 전략으로 동물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방사선 치료제 개발의 핵심 과목은 FDA 애니멀 룰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 문제로 인간 대상 효능 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한 실험 데이터가 인허가의 필수 경로입니다. 일반적 요건은 FDA는 단일 종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최소 2종 이상의 동물 모델에서 일관된 효능이 입증되어야
실제 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NIAID의 타겟은 현재 NIAID의 포트폴리오는 소형 동물을 넘어 대동물까지 아우르는 4가지 종 즉 마우스, 렛, 개, 영장류 중심으로 연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마우스 모델에서 계통의 선택이 결과 해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계통은 COCL-BL6J이지만 방사선 노출 시 폐렴이나 섬유화가 나타나기도 전에 흉수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순수한 폐손상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 계통으로는 연구 목적에 따라 C57L, C3HCBA 계통이 권장되나 됩니다. 특히 C57LJ 계통은 인간의 폐 반응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 잠재적 우수 모델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통을 사용하든 발표 시에는 사망 원인이 흉수 때문인지 실제 폐 병변 때문인지 반드시 명시해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은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NIAID는 특수 상황에 대한 모델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아 폐손상 모델, 로체스터 대학의 판겔스타인 교수팀은 생후 4에서 20일의 신생아 마우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생후 7에서 11령은 폐성숙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저설량에 대한 스레스홀드는 5그레이 이하로 매우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방사선 복합 손상은 실제 사고 현상에서 방사선 단독만으로 나타나진 않고 이에 따라 방사선 조사와 피부 화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타격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상황을 모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멀 룰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동물 모델입니다. 레트는 마우스보다 크기가 커서 수술적 조직이나 시료 채취가 용이하고 또 고해상도 CT를 통해 병변의 진행 과정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는 개의 폐 구조는 해부학적으로 인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과거 핵실험 데이터를 통해 내부 오염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중요한 모델로 활용이 됩니다. 영장류는 생리학적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하며 FDA 승인을 위해 약물 효능 평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종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의 두 번째 파트 조사 모델 및 지원 효과 예측 바이오 마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어떤 동물을 사용할지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동물을 어떻게 조사하고 발생하는 손상을 어떤 지표로 예측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세션에 사용될 생물학적 지표 약어들입니다. 대부분 앞에서 다 사용이 돼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폐손상 연구를 위한 조사 모델은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전신 조사 모델, 폐손상을 유발하기 위한 고설량 TBI는 조혈계 파괴로 인해 동물이 급사할 위험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설량을 조사 후 골수이식을 시행하며 조혈계 결손을 보완하고 폐손상이 나타날 때까지 장기 관찰을 합니다. PBI나 Partial Body Irradiation 또는 Whole Thoracic Lung Irradiation 모델, 흉부만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한쪽 폐만 조사하여 대조군과 비교하는 양식입니다. 이때 심혈관 손상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신장 차폐 기술을 적용하여 모델의 정밀성을 높입니다. 다만 이 모델은 실제 핵사고 시 동반되는 조혈계 및 위장관 손상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사고 상황과 가장 유사한 시스템적 손상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NHP PBI 모델은 영장류 모델에서만 경골 및 발을 차폐한 후, 하지를 차폐한 후 조사합니다. 이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서 생존하게 하면서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위장관 증후군과 합병증을 폐합병증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모델입니다.
타버 프로토콜. 치사량 미만의 TBI를 먼저 가한 후 흉부에만 국소적으로 고설량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급성 치사 위험 없이 시스템적 부상을 유지하면서 폐렴이 8에서 12주, 섬유화가 26주에 나타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핵폭발 사상자의 약 40%는 방사선 외에 다른 외상을 동반합니다. 방사선에 피부 화상이 동반된 모델은 조기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폐내 호중구 침윤을 장기화하여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폭시킵니다. 방사선 피폭 후 후속 감염 모델은 조사 9에서 12개월 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노출시키는 모델입니다. 연구 결과 방사선 노출은 연중세포의 모집을 지연시켜 회복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는 방사선 노출이 장기적으로 면역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발현 양상입니다. 예측 인자로는 방사선 노출 직후 나타나는 초기 사이토카인의 수치 변화로 향후 지연성 합병증에 발생할 위험을 식별하는 결정적 바이오마커입니다. 바이페이직한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인터루킨과 CXCL1은 노출 직후 정점을 찍었다가 낮아진 뒤 조사 9개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독특한 이상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후기 증가는 치료 타겟으로서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동물 모델과 바이오마커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치료적 지향점인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항산화 약물부터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최신 치료 전략까지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 약물 설명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드러그에서는 SOD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AC가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그리고 프로토콜의 WTLI는 홀 소라스롱 이레디에이션, BAL은 브론키오 알베올 레비지, 그리고 MSC는 메센키멀 스템셀, KGF는 케라티노사이트 그로스 팩터입니다. 방사선 손상의 초기 기전인 산화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SOD 미메틱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EOL 10150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페록시 나이트레이트를 제거하고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전체 흉부 방사선 주사 후 최대 72시간이 지난 뒤에 투여해도 유효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점이 실전 대응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EUK 컴파운드는 EUK207인데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의 보호 효과와 긴 감기를 바탕으로 폐, 신장, 피부 손상을 완화시키고 반면에 EUK400은 경구 투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포 독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약제 중 하나는 AC 이니비터입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를 단순히 차단하는 약보다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억제하는 약이 폐렴 및 섬유화 개선에 훨씬 효과적이었고요. 특히 EUK 207 그리고 캡토프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인 캡토프릴 그리고 스타틴을 3종을 투여했을 때 방사선 주사 후 6개월 후 생존율 100%를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일 약물보다 다양한 약제를 사용한 다각적인 기전 차단이 생존율 향상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약물 외에 새로운 바이오 치료 전략도 있는데요. 제니스테인은 콩추출 이소플라보드로 염증세포인 MNF 카파비 활성을 차단합니다. 조사 일주일 후에도
일주일에 투여 시에도 폐손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립토라이드라는 TPL.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세포를 억제하여 호흡의 순응도를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줄기세포인데요. 다분한 능력을 가진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이고요. 대동물의 개 모델에서 염증 제한 및 조직재생에 유망한 효과를 보여서 임상적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오염 제거와 호흡기 투여 기술입니다. BAL, 발은 기관지 폐포 세척술로 폐 내부의 비수용성 방사선 입자를 물리적으로 씻어내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입니다. POOE는 에어로졸 형태의 나트륨 채널 차단제로 기도의 수분의 공급을 늘려 입자 청소율을 높이는 최소 침투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모스페라인데요. 서브스턴스 P 아날로그로 골수 복구를 촉진하고 신경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독특한 기전의 치료제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토론 세션, 디스커션 섹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된 의료 대응제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까다로운 FDA 허가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전략 논의에 앞서서 미국의 규제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BARDA, CDER, CBER, OCTC가 있고 운영 및 규제는 코놉스, SNS, EUA, GLP 등이 있습니다. 용어 어렵네요. 실제 방사선 재난 상황에서 운용, 코놉스는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비축 공백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 비축물자 SNS 내에서 폐손상 치료를 위한 전문 대응제가 전무한 실정이고요.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선량 측정의 한계, 도시메트리 한계인데요. 사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선량 측정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비피폭자에게 오투약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성공적인 페이즈 1 안정성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투여 스케줄인데요. 현실적 대응을 위해 노출 직후가 아닌 24에서 72시간 내에 투여 시에도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승인 요건은 SNS에 비축되고 방출되기 위해서 FDA 정식 승인 및 최소한의 EUA 획득이 필수적입니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MCM의 특성상 FDA 애니멀 룰을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완벽히 연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전이인. 방사선의 폐손상의 병태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인간 예측성. 인간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최소 1종 이상의 적절한 동물 모델에서 효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PK, PD 데이터. 동물의 데이터를 인간에 투영하여 유효 설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약동항, 양녀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연계되어 동물에서의 손상 완화가 인간에게도 유효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 FDA 내 담당 부서가 달라지므로 조기 소통 전략이 중요하고요. CDER 관할인 경우 저분자 화합물이나 단백질 제제는 의료 영상 제품 부서에서 담당하고요. 초기 접촉은 OCTC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CBER 관원은 세포 치료제나 특정 생물학적 제제가 관리가 되고요. 연구 전 FDA와 합의된 수용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확정 짓는 것이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인 폐치료제의 개발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모델과 후보 약물을 확인했지만 실제 상용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될 장벽이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델의 표준화입니다. 모델의 표준화란 마우스나 래트는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이 있고요. 따라서 이 두 종을 병행하는 연구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골드 스탠다드인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 등과 비교 검증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조요법의 영향도 봐야 되는데요. 수액이나 항생제 같은 보조요법은 그 자체로 생존율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의 순수 효능을 평가할 때는 보조요법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건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임상재현성. 전시조사 모델에서 폐손상을 관찰하려면 먼저 GI나 조혈계 증후군에서의 생존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즉, 정교한 보조요법은 임상 상황을 모사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실험 결과의 신뢰도는 아주 세밀한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과 영향 요인으로는 선량률과 방사선 원의 종류, X선이냐 감마선이냐의 종류는 물론 마취 여부나 사료의 성분, 콩함량이 높은 경우 이소플라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되고요. 심지어 식수의 산성도까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출 경로. 내부 오염을 통한 노출은 지연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조혈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프로토콜 비교할 때는 홀 소라시 럭 이레디에이션이냐 TBI냐 그리고 탑업 방식 등 다양한 조사 설계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FDA 승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율. FDA는 사망률 감소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이상적으로 25에서 30% 생존 개선 또는 DMF, 도즈 모디피케이션 팩터로 1.1 이상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10그레이 조사했을 때 서바이벌이 50%인데 이 약물을 사용하면은 1.1을 곱해서 11그레이를 해야지 똑같은 50% 서바이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엔드포인트로 단순 생존율을 넘어서 폐의 수능도 또는 호흡률의 개선 등 애니멀 룰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지표가 추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 진단인데요. 동물의 폐 상태를 인간과 동일한 CT 스캔으로 증명하는 것이 임상적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완율과 삶의 질인데 정량하기는 어렵지만 생존 후의 또 삶의 질, 인상적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공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개체 변수와 감수성인데요. 연령, 성별, 면역센터가 방사선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심층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전 규명 및 표준화. 방사선 유발 폐손상의 정확한 분자 기전을 이해하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험 모델을 구축하여 연구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